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5의 박주영이라고 합니다. 평범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저의 살아온 이야기를 통해 들려드리려고 해요. 저희 가족은 정말 평범했어요. 엄마, 아빠, 언니, 그리고 저. 주말이면 외식을 하고 명절이면 친척들과 모여 웃고 떠들고 가끔씩 여행을 가면 아빠는 카메라로 가족들의 모습을 찍는 걸 좋아하셨고 엄마는 맛있는 요리로 우리를 챙겨주셨어요. 그렇게 언제나 변함없을 것 같던 가족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아침이었어요. 언니와 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평소와 다른 게 있었다면 그날은 아빠와 엄마가 서울에 볼 일이 있으셔서 두 분이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문 앞으로 나서는 저에게 우리 딸, 오늘 저녁에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라고 물었고 저는 카레가 먹고 싶다고 대답했어요. 뒤따라 나오는 언니도 미소를 지으며 학교로 향했어요. 그게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학교에서 5교시 수업 중이었는데 갑자기 담임 선생님이 교실 문을 열고 저를 불렀어요. 주영아, 잠깐 교무실로 와줄래? 무슨 일일까? 시험 성적이 안 좋았나? 머릿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하며 교무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교장 선생님과 담임 선생님, 그리고 몇몇 다른 선생님들이 가만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시선이 너무도 낯설고 불길했어요. 담임 선생님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꺼내셨어요. 주영아, 너무 놀라지 말고 들으렴. 너희 엄마 아빠가 교통사고를 당하셨단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네? 너무도 갑작스러운 말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니, 아침에 멀쩡하게 인사하고 나왔는데 불과 몇 시간 전에 같이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사고라니 지금 병원으로 가자. 선생님이 같이 가줄게. 믿을 수 없었어요. 저는 선생님 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창밖을 보는데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엄마 아빠는 지금 어떤 상태일까? 많이 다치신 건 아니겠지? 설마, 아니야. 아닐 거야.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다독였어요. 하지만 병원에 도착한 순간 저는 끔찍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병원 복되는 언니와 몇몇 친척들이 와 계셨어요. 언니는 저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그제야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엄마, 아빠, 어디 있어요? 많이 다치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대신 의료진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어요. 안타깝지만 두 분 모두 사고 당시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전까지도 나에게 인사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제 세상에 없다고요? 눈물이 나지도 않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것처럼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어요. 어머니께서 병원으로 실려오실 때도 손에 핸드폰을 꼭 쥐고 계셨어요. 순간 머릿속이 아득해졌어요. 언니와 저는 서로를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마도 사고 직전까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히 쥐고 계셨어요. 의료진이 손을 펴서 빼낼 때도 꽉 쥐고 계셨고요. 어쩌면 그 순간 엄마는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 마지막으로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셨던 건 아닐까? 주영아, 주미야, 엄마가 많이 사랑해. 혹시 그렇게 말하려 하셨던 건 아닐까? 하지만 그 짧은 순간 그 말조차 하지 못한 채 핸드폰만 꼭 쥐고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그제야 눈물이 앞으로 가렸습니다. 내 어깨를 잡고 있던 언니도 조용히 울고 있었어요. 엄마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생각하셨구나. 그걸 깨닫는 순간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부모님의 장례를 마치고 나서도 우리의 슬픔이 가실 새도 없이 현실적인 문제가 눈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빠는 어린 시절 부모님을 여의었고 엄마에게는 요양병원에 계신 할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그렇기에 우리 자매를 돌봐줄 사람은 이모뿐이었습니다. 이모는 장례식 내내 우리를 보며 너희라도 내가 지켜줄게 라고 했어요.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정말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어른이 남아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모의 집에서 막상 함께 살아보니 우리는 언제까지나 그곳에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모네 집은 25평에 방 3개짜리 아파트였어요. 이모, 이모부, 그리고 사촌 남매 둘이 함께 살고 있었죠. 언니와 저까지 들어가면서 그 좁은 공간에 6명이 함께 생활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이모가 배려해 주셨지만 점점 집안 분위기가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사촌 남매들도 불편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방 왜 언니들이 써야 해? 화장실도 너무 불편해. 사소한 불만들이 쌓여가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우리 둘을 떠맡게 되면서 이모와 이모부의 다툼이 잦아졌어요. 두 분이 싸울 때마다 우리는 숨죽여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당신 부모님의 이제는 죽은 동생 애들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해? 내 동생이 남긴 애들이야. 부모 없는 애들을 우리가 안 거두면 쟤들은 어디로 가? 우리도 사는 게 힘들어. 당신 아버지 간병비만 해도 벅찬데 이건 너무하잖아. 요양병원에 계신 할아버지의 병원비 문제로도 이모네는 늘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까지 추가되니 이모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럼에도 이모는 우리를 지켜주고 싶어 하셨어요. 이모는 우리를 감싸주려고 했지만 이모부와의 갈등이 계속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밤 저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이모네 부부싸움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주미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건 어떻게든 마련해 봐야지. 말이 쉽지. 우리가 그 돈이 어딨어? 아버님 병원비도 벅찬데. 그래도 대학은 보내야지. 주미는 공부도 잘하고 꿈이 있는데. 그럼 우리 애들 뒷바라지도 해야 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내 동생 애들을 길바닥에 내쫓으라고?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잖아. 현실을 좀 봐. 대학까지 감당하기엔 무리라고. 그 말을 반대편 방문 앞에 서 있던 언니도 듣고 있었어요. 나도 언니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대학, 언니가 가장 원했던 꿈이었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언니는 당연히 대학을 가고 자신이 원하는 공부를 했겠죠. 하지만 지금 현실은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날 밤 언니는 나에게 말했어요. 주영아, 우리 독립하자. 뭐? 우리 둘이? 응, 우리끼리 살아야 해. 여기 계속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근데 돈도 없고 당장 집도 없잖아. 내가 돈 벌게. 대학은 포기하더라도 주영이 너만큼은 내가 끝까지 책임질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언니가 자신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집에 더 머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며칠 후 언니는 이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이모, 우리 둘이 나가서 살아보려고요. 이모는 처음엔 강하게 반대했어요. 무슨 소리야? 너희 아직 너무 어려. 이모, 우리도 알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게 점점 눈치가 보여요. 눈치라니. 그리고 등록금 문제도 그렇고 이모도 힘드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모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우리를 붙잡고 싶었지만 이모 역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작은 방 한 칸을 얻어 이모네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 처음으로 진짜 둘만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고 가혹한 곳이었습니다. 언니는 그 후로 이것저것 많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어요. 언니는 우리의 생활뿐만 아니라 나를 책임지는 보호자로서 대학도 포기한 채 일터로 뛰어들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2개, 3개씩 하면서도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주영아, 너만큼은 꼭 대학 가야 해. 언니는 늘 그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자신이 못 이룬 꿈을 내가 대신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듯 했죠. 하지만 나는 언니가 걱정스러웠습니다. 가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편의점 앞에서 힘없이 앉아있는 모습을 볼 때면 나는 몰래 눈물을 삼켰습니다. 저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친구들과 노는 것도 나에겐 사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로지 공부하고 또 공부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공부뿐이라는 사실이 미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언니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언니가 그토록 원했던 서울의 명문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전공은 심리학과였습니다. 이것도 언니가 나를 위해 포기했던 분야였죠. 합격 소식을 듣고도 저는 쉽게 기뻐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학과에 들어간 것도 이 등록금이 어디서 나온 건지도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언니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대학 등록금은 언니가 야근을 하며 주말도 없이 일하면서 피땀 흘려 만든 돈이라는 걸요. 언니는 늘 제 앞에서는 밝게 웃었습니다. 주영아, 축하해. 이제 어엿한 대학생이구나. 언니의 눈빛은 정말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눈빛 속에 숨겨진 아쉬움과 슬픔도 볼 수 있었습니다.
내가 이 길을 갔어야 했는데. 나는 너처럼 꿈을 쫓을 수 없었는데. 언니는 절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지만 나는 언니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언니는 단 한 번도 자신이 대학을 포기한 걸 후회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학에 합격해서 자기가 더 기쁘다는 그 말이 오히려 더 가슴 아팠습니다. 대학교 생활이 시작되었지만 저는 항상 가슴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수업을 듣고 친구들과 밥을 먹고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모든 순간이 언니의 희생 덕분에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했고 저는 조금이라도 언니에게 보탬이 되려고 주말에 과외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언니는 힘들다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언니가 얼마나 힘들게 일하고 있는지. 늦은 밤 퇴근하고 돌아온 언니가 소파에 쓰러지듯 앉아 잠든 모습을 보면서 내 꿈은 언니의 노력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죠. 저는 대학 생활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여전히 바쁘게 일하며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하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언니가 연애를 시작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저는 집에서 혼자 늦은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언니는 요즘 일이 바쁘다며 자주 늦게 들어왔죠. 그러다 문이 열리더니 언니가 조금 취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주영아, 나 오늘 좋은 사람 만났어. 나는 의아한 표정으로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어? 무슨 말이야? 회사에서 알게 된 분인데 나한테 잘해줘. 그때만 해도 나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언니도 이제 연애할 나이가 됐고 좋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언니가 그 남자 이야기를 할 때마다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듬직해.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감 있게 행동해. 나한테 아빠 같아.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아빠 같다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언니는 어쩌면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이후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늘 의지할 사람을 찾고 있어 보였습니다. 몇 주 후 언니는 저에게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너랑도 친해지고 싶대. 언니가 연애하는 사람이면 저도 잘 대해줘야겠죠. 저는 궁금하기도 했고 언니를 위해서라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카페에서 처음 마주한 그 사람, 형부가 될 사람은 겉보기엔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반듯한 인상, 목소리도 차분했고 말투 하나하나가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죠. 주영 씨,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의 태도는 아주 예의 바르고 친절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쩐지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제 눈앞에서 언니를 대하는 방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의 태도에서 느껴지는 어딘가 고압적인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그는 나를 보며 마치 어린 동생을 대하듯 말했습니다. 언니가 주영 씨 많이 아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언니랑 같이 걱정도 많이 했어요. 걱정을? 나는 순간 갸우뚱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처음부터 내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듯 이미 보호자의 역할을 맡겠다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나는 그가 마냥 좋은 사람일 것 같지 않았습니다. 언니는 빠르게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언니가 행복하다면 말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언니의 말과 행동에서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형부와의 대화 속에서 조금씩 거슬리는 대화들이 들리기 시작했죠. 주민은 이제 나랑 가정을 꾸릴 사람이야. 앞으로 중요한 결정은 내가 할 거야. 형부가 하는 말들은 점점 지배적인 어조로 변해 갔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언니는 그런 걸 전혀 깨닫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있어서 나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야. 언니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언니가 결혼을 하던 날 저는 언니를 바라보며 여러 가지 감정을 느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언니의 얼굴을 보며 저도 기뻤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언니에게 정말 잘해줄 사람일까? 언니가 찾던 든든한 사람이 정말 맞을까? 그동안 제가 느꼈던 어색한 분위기와 작은 불편함이 그저 저의 기우였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 제 염려와는 달리 형부는 언니에게 헌신적인 남편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언니와 함께 장을 보고 퇴근 후에는 언니를 도와 요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집안일을 분담하면서도 언니가 힘들어 보이면 먼저 다가가 챙겨주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주미야, 힘들면 쉬어. 저녁은 내가 차릴게. 형부는 언니를 아껴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언니도 행복한 듯 했습니다. 주영아, 형부가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제야 내가 안심할 수 있을 것 같아.
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안도했습니다. 형부가 나에게 처음 보였던 조금 딱딱한 모습은 그저 낯을 가리는 성격 때문이었을지도 몰라. 형부는 진짜 좋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저도 점점 경계를 풀고 언니가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형부는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와 형부는 신혼집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했지만 저는 여전히 학교를 다니며 언니와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언니는 처음부터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형부도 처음에는 저에게 별다른 불만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혼 초반의 형부는 저에게도 친절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제, 학교 생활은 어때? 찝쩍거리는 남자는 없어?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하지만 저는 그런 태도에서도 어딘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저에 대한 관심은 단순한 걱정이나 배려가 아니라 어떤 감시의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친구들과 늦게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들어오면 형부는 은근히 제 귀가 시간을 지적했습니다. 요새 귀가 시간이 좀 늦네. 치마는 왜 그리 짧아? 공부는 안 하고 연애하는 거 아니야?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뭔가 비아냥대면서 제가 마치 이 가정의 정해진 시간에 따라야 하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형부의 태도에 대해 아무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주영아, 형부가 너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이제 우린 가족이잖아. 언니의 말처럼 형부는 우리 가족이 되었고 저에게 신경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걱정만은 아니라는 것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형부의 작은 행동들이 점점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할 때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식탁에 앉았지만 점점 형부가 가족의 분위기를 좌우하는 존재처럼 행동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늘 형부가 먼저 숟가락을 들면 그제야 식사가 시작되었고 형부가 말할 때는 자연스럽게 언니와 저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가끔 형부가 장난스럽게 말하듯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 집의 가장이니까 내 말이 법이야. 그 말에 언니는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래, 당신이 우리 집 대장이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형부의 눈빛을 살폈습니다. 장난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 속에는 단순한 농담 이상의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형부는 점점 자신이 우리를 이끄는 존재라고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태도가 아니라 진짜 신념이 되어 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언니의 행동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언니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에는 형부의 기분을 먼저 살피고 형부가 좋아하는 방식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옷, 음식 등 모든 것이 예전의 언니 취향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언니가 옆트임이 길게 된 몸에 붙는 원피스를 집에서 입고 있어서 언니, 이런 옷을 입어? 제가 그렇게 물으니 언니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좋아하는 거야. 집에서 입으라고 사다 주더라고. 언니는 실은 내색을 하지 않았지만 저는 언니의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언니가 스스로 선택한 것인지 아니면 형부의 기준에 맞추려는 노력 때문인지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형부가 원하는 가정과 우리가 원하는 행복한 가정이 서로 다른 그림을 떠올리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는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고 저도 굳이 언니에게 불안을 표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1년 채 접어들었을 때 형부의 본격적인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형부와 언니의 결혼 생활이 1년을 맞이하던 때였습니다. 그동안 크고 작은 갈등이 있었지만 저는 두 사람의 관계가 비교적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 역시 대학 생활에 적응하면서 형부와의 거리를 적절히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작은 불편함들은 있었습니다. 형부는 제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에 대해 은근히 간섭하는 태도를 보였고 저의 일상을 조언하는 듯한 말들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언니는 형부가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기에 저도 딱히 문제 삼지 않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든 평온을 유지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니는 평소보다 무거운 얼굴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형부의 직장에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실수나 업무상의 마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형부가 회사를 그만두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퇴사요?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해.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 못했지만
소문으로는 형부가 부하 직원과의 문제로 징계를 받았고 결국 사직서를 내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부는 이 일을 누구보다 자존심 상해했고 좌절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름대로 책임감 있는 가장이 되려 애썼지만 형부가 직장을 잃은 순간 그 화풀이의 대상이 우리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둔 후 형부는 자연스럽게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다시 좋은 직장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력서를 쓰고 면접을 보고 언니와 함께 재취업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매번 면접에서 떨어지는 일이 생기면서 재취업이 쉽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되자 형부는 점점 예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을 내고 집안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전에는 저에게도 어느 정도 예의를 지키던 사람이었지만 그 이후로는 저를 향한 태도도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학교에 가기 위해 반바지를 입고 거실로 나왔을 때였습니다. 인기척에 돌아보니 형부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형부는 순간 당황한 듯 처제, 다리가 너무 섹시한 거 아니야?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다리를 드러내고 다니면 해퍼 보여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언니가 주방에서 나와 끼어들었습니다. 자기야, 주영이는 대학생이야. 요즘 다 그렇게 입어. 그러니까 더 문제지. 저렇게 남자들 유혹하고 나서 나중에 딴소리 하지, 여자들은. 그리고는 방으로 휙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 안에서도 옷을 신경 쓰게 되었고 형부가 있는 자리에서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도록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의 재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점점 술을 마시는 횟수가 늘어났습니다. 초반에는 스트레스를 푸는 정도였지만 시간이 갈수록 술주정이 많아졌습니다. 언니에게 짜증을 내거나 집 안 분위기를 더 무겁게 만드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밤 형부는 술에 취한 채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처제는 참 자유로워 보여.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는 어디로 가? 우리 같이 바다로 갈까? 수영복 없으면 비키니 하나 사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온몸이 소름 돋는 것 같았습니다. 술주정이라 생각하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집에서의 생활이 더 이상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위험이 될 수도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형부가 회사를 그만둔 지 2년이 넘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저는 운 좋게도 좋은 직장에 신입사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여전히 형부의 재취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의 태도는 점점 더 난폭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형부와 마주치는 시간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부는 여전히 저의 옷차림과 생활 방식에 대해 은근한 간섭을 멈추지 않았고 술에 취하면 찝쩍거리는 모습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 집보다는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신입사원이 된 저는 회사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게 되었고 일을 배워나가는 과정이 힘들면서도 즐거웠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회사가 저에게는 형부와의 갈등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야근을 하며 늦게 퇴근하는 생활을 반복하며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 통장에 첫 월급이 입금되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저는 언니에게 꼭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해온 언니,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밤을 지새우고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저를 뒷바라지했던 언니, 저는 그 마음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퇴근 후 백화점에 들러 언니에게 어울릴 만한 고급스러운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언니가 이런 옷을 입고 싶어 하던 때가 있었지만 늘 저를 먼저 챙기느라 자기 옷 한 벌 사지 못했던 언니를 떠올리며 저는 고민 없이 계산을 마쳤습니다. 그날 밤 선물 상자를 건네자 언니는 깜짝 놀란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뭐야? 언니, 첫 월급 받았어. 이거 선물. 언니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선물 상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영아, 너 언니가 입으면 예쁠 것 같아서. 언니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고 원피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부드러운 원단을 만지작거리던 언니의 손끝이 살짝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걸 내가 입어도 될까? 언니는 그럴 자격 있어. 그 순간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언니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오랜만에 목 놓아 울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버티고 살아오느라 우리는 한 번도 제대로 울지 못했었죠.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언니에게 제 힘으로 선물할 수 있는 어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순간에도 형부의 존재는 저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회사의 일에 몰두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회사 사람들과 친분을 쌓아갔습니다. 특히 같은 부서의 나정훈 대리님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나 대리님은 직장 생활이 힘들 때마다 가끔씩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풀어주었고 일을 가르쳐 줄 때도 친절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부처럼 제가 몇 시에 들어오는지 감시하지도 않았고 제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신경 쓰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 자체를 바라봐주는 사람이었죠. 그렇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자연스럽게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제가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에도 관심을 가지려 했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부서 사람들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나 대리님이 저를 집까지 데려다 주기로 했습니다. 늦은 밤 시간 집 근처 편의점을 지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편의점에서 술을 사들고 나오던 형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형부는 멈칫하며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제, 지금이 몇 시인데 이제 들어와? 그 말에 저는 회식이 있었다고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형부는 제 옆에 있던 나대리님과 눈이 마주쳤고 그 순간 얼굴이 어색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형부는 멋쩍은 듯 아무튼 일찍 다녀. 형부는 대충 그렇게 말을 얼버무린 후 급하게 편의점을 지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속으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부는 분명 나대리님을 아는 듯한 태도를 보였고 그 순간 잠깐 당황한 듯한 기색이 엿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나 대리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혹시 아는 사이예요? 제가 그렇게 묻자 나 대리님은 살짝 난처한 얼굴을 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 잠깐 같이 일한 적이 있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상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형부는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퇴사했다고 했는데 우리에겐 자세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혹시 그 사건과 나 대리님이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그 뒤로도 저는 형부와 부딪히지 않기 위해 더 바쁘게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고 야근이 있어도 기꺼이 남아서 일했고 늦게 퇴근하는 것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언니가 저에게 빨리 결혼하라는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조언인 줄 알았습니다. 주영아, 너도 이제 슬슬 결혼 생각해 볼 때 아니야? 언니, 나 이제 사회 초년생인데 결혼은 좀 이르지 않아? 아니야. 가정을 꾸리는 게 중요해. 정훈 씨랑 잘 만나고 있으니까 빨리 결혼해서 자리 잡는 게 좋을 거야. 언니는 정말 결혼을 권하는 듯 보였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니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면서 저도 점점 정훈 씨와의 결혼을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형부와 함께 사는 집이 점점 불편해지고 있던 것도 저를 결혼으로 내몰았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도 모르게 이 집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언니가 왜 그렇게까지 빨리 결혼을 하라고 하는지는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말에 모처럼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저는 언니와 백화점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예전에는 둘이 함께 쇼핑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며 시간을 보내곤 했는데 언제부턴가 그런 시간이 줄어든 것 같아 오랜만에 같이 나가고 싶었습니다. 언니, 오늘 회사 쉬는 날이니까 같이 백화점 가자. 하지만 언니는 주저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은 좀 안 될 것 같아. 왜? 오랜만에 가자. 보고 싶은 것도 많아. 형부가 곧 올 거야. 지금 나가면 안 돼. 저는 순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부가 오면 뭐가 문제야? 그냥 다녀오면 되잖아. 하지만 언니는 극구 거절했습니다. 그냥 내가 요즘 밖에 나가는 걸 조심해야 해서 그래. 조심해야 한다고? 대체 무슨 말이야? 저는 언니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고 느껴 더 깊이 캐물었습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 무슨 일 있어? 언니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마침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형부가 나를 의심해. 의심? 뭘? 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언니가? 바람을?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처음엔 나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형부가 요즘 나를 계속 감시해. 감시? 언니는 울 것 같은 얼굴로 그동안 있었던 일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형부는 어느 순간부터 언니가 시장에서 장을 보러 가는 것도 따라가며 감시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장 보러 나갔다가 과일 가게 아저씨와 몇 마디 대화를 나누고 웃었을 뿐인데 집에 돌아오자마자 형부가 언니를 추궁했다고 했습니다. 너 그 남자랑 아는 사이야? 뭐? 그냥 시장에서 본 아저씨야. 그렇게 웃고 말하던데 도대체 무슨 사이야? 그때부터 형부는 언니가 바깥에서 누구와 이야기라도 하는 날이면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는 장을 보고 돌아왔는데 내 뒤를 계속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설마 형부가? 응. 나중에 알았는데 형부가 나를 미행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숨이 막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형부는 이제 언니를 아내가 아닌 자신이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언니, 요즘 매일 그렇게 지내는 거야? 그래서 형부가 있을 때는 나가지 않으려고 해. 이게 말이 돼? 언니가 왜 그래야 돼? 괜찮아. 그냥 내가 조심하면 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언니가 저에게 빨리 결혼하라고 했던 이유가 어쩌면 이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하루빨리 결혼해서 이 집을 떠나야 이 상황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으니까 저를 걱정해서가 아니라 저를 이 상황에서 떼어놓고 싶어서였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때 저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음에도 불구하고 형부의 행동을 멈추게 해야 한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언니가 그동안 참아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형부를 멈춰야 했을까요? 하지만 저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언니가 원하지 않았으니까, 언니가 참겠다고 했으니까,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 형부는 저에게 정훈 씨에 대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말투였습니다. 마치 걱정하는 형부인 척하면서 처제, 나종은 그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딱 봐도 여자를 밝힐 것 같은데? 형부, 무슨 말씀이세요? 정훈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저는 형부의 말이 불쾌했지만 처음에는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형부의 이야기는 점점 선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들은 얘긴데 정훈 씨 회사에서 다른 여직원들이랑 동시에 사귀고 있다더라. 뭐라고요?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하던데? 그 순간 저는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형부, 그만하세요. 지금까지 형부가 한 말 다 뻔한 수작인 거 알아요. 형부는 당황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이야? 언니, 형부가 그 회사에서 왜 퇴사하게 됐는지 알아? 나 정훈 씨한테 다 들었어. 형부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형부가 퇴사한 이유? 바로 형부가 회사에서 여러 여직원들과 바람을 피우다가 들켰기 때문이야. 그 중에 결혼한 부사장님 사모님도 있었고 사모님이 회사로 찾아와 소동을 부리다가 모두가 알게 되어서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회사에 다 퍼져서 결국 퇴사당한 거야. 그런데도 반성은커녕 언니를 의심하고 나를 간섭하고 이제 와서 정훈 씨까지 모함하려고요? 언니는 충격을 받은 듯 입을 틀어막았고 형부는 순간적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곧 형부는 분노에 차서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거 다 헛소문이야. 그 사람이 처제한테 이상한 소리 한 거라고. 헛소문이요? 형부, 이제 와서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래, 나 실수한 적은 있어. 하지만 그게 그렇게까지 잘못한 일이야? 회사에서 다른 남자 직원들도 다 있는 일인데 왜 나만 문제야?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형부를 인간적으로 볼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반성할 줄 모르는구나. 형부, 지금 그 말 하는 거 스스로도 부끄럽지 않아요? 형부는 저를 노려보며 한마디 내뱉었습니다. 너 너무 버릇없어. 진작에 좀 밟아놨어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라 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언니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언니, 당장 여기서 나가자. 이 사람한테 더 이상 희망 걸지 마. 이제는 정말 벗어나야 해. 저는 그렇게 언니 손을 잡고 그 집에서 도망 나왔습니다. 그날 밤 언니와 잠을 청하면서 우리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작은 원룸을 구해 함께 살았습니다. 언니는 형부의 연락을 몇 번 받았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달 후 언니는 형부와 이혼을 했습니다. 형부는 마지막까지 언니가 자신의 말을 듣길 바랐지만 언니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형부와 완전히 정리한 후 언니는 다시 언니의 삶을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훈 씨와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형부가 없는 결혼식장에서 언니는 오랜만에 환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언니는 저희 아파트 맞은편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모든 걸 희생했던 언니가 이제는 대학에 입학해 심리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주영아, 나 이제 공부해도 될까? 당연하지. 언니가 내 뒷바라지를 해줬다면. 앞으로는 내가 언니의 뒷바라지를 해줄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 힘든 시간을 버텨온 언니가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니가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